나이 좀 먹었다고 하는 선배라고 하면 선배라고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우리들로서는 정말 미안하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장준하 선생 생전 육성입니다. 후배들에게는 제발 좀 우리같이 이런 못난 선배들이 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얘기를 다시 당부하고 싶고요. 부끄럽지 않은 선배가 되는 길, 공정방송을 통해 건강한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의 조합원이 돼주세요. 공정방송의 꿈이 실현됩니다. 조합원 가입은 국민TV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네, 서영석입니다. 다시 월요일입니다. 항상 월요일은 힘든 하루죠. 아침의 막바지, 곧 점심을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시끄러운 소리로, 점심 식사의 입맛을 돋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해봅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박영선 의원 있죠. 법사위원장입니다. 법사위원회는 각종 법안들이 마지막으로 통과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의원 구성을 할 때 법사위원장을 야당에게 주지 않으려고 새누리당이 몸부림을 쳤는데 국회 상임위원회 중에서 뭐 중요하지 않은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으로 돌아가서 현재 박영선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하고 있죠. 이 법사위원회에서 박영선 바로 위원장이 낸 검사징계법 개정안이라고 있습니다. 이 검사징계법 개정안에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중대한 수사 미진, 법리 검토 소홀, 합리성 없는 증거로 기소하는 등 공소권을 남용할 때에도 검사를 징계하도록 한다는 조항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촛불 집회 때 이명박 검찰이 촛불 시민들을 마구잡이로 기소를 했습니다. 상당 부수가 무죄로 풀려났어요. 그러나 기소를 당해서 재판을 겪어야 했던 시민들은 엄청난 정신적 물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명박이 시키니까 마구잡이로 기소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그 검사도 사법고시 패스한 인재가 이명박 얘기를 왜 들었겠습니까? 합리적이든 합리적이지 않든 이명박 시키는 대로 무조건 기소를 해서 나중에 무죄가 떨어지더라도 사실 검사가 이 사람을 판사한테 벌을 주십시오라고 기소를 했는데 판사가 웃기지 마 이 자식아 무죄야라고 한다면 그거는 진짜 그 검사 경력의 일종의 수치입니다. 수치. 주홍글씨가 쫙 새겨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검사가 기소를 했겠습니까? 이명박이는 검사의 능력을 가지고 승진을 시키는 게 아니고 자기 말을 잘 듣는 놈들을 갖다 다 승진시켜줬거든요.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기소를 했다고요. 그래서 이 법안이 나온 겁니다. 검사징계법.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요. 중대한 수사 미진, 법리 검토 소홀, 합리성 없는 증거로 기소하는 등 공소권을 남용했을 때 검사를 징계할 수 있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구절 때문에 여당이 반대해가지고 현재 계류 상태로 논란을 거듭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누리당도 이거 단순히 검찰 감사기로만 일관할 일이 아닙니다. 언제 정권 바뀔지 몰라요. 이거 그대로 두면요. 정권 바뀌어가지고 바뀐 정권에서 그런 식으로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마구제비로 기소한다는 걸 한자말로 표현한 게 공소권 남용입니다. 아니 국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의원을 갖다가 마구제비로 기소해가지고 맨날 법원에서 오라가라 하면은 얼마나 불편하고 정신적인 피해가 크겠어요. 여당 의원한테도 예의 없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검찰이 여당 의원들 바짓가랑이 붙들고 그게 들어가면은 검사가 일을 못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검사의 판단을 제약한다 이거죠. 아니 그러면 어느 검사가 함부로 기소하지 말라고 이번 만드는 거죠. 그러나 약간은 이제 뭐 전혀 뭐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니까 검찰을 달래주기 위해서 뭐 특정한 경우로 한한다든지 뭐 정치적인 이유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명백하게 드러났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단서를 달더라도 검사징계법 이거 반드시 통과돼야 됩니다. 그래야 함부로 사실 검찰도 이거 통과되면 좋아요. 검사징계법 이렇게 개정해 놓으면은 위에서 압력이 들어오면은 아니 당신이 말이야 권력은 5년밖에 안 되지만은 내 검사 생활을 앞으로 10년 20년 해야 되는데 당신이 나 책임질 거야? 이렇게 해서 말을 안 들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정치검찰 정권과 결탁해서 그 정권의 임기 중에 검찰청장도 한번 해보고 법무부 장관도 해보고 싶다는 일부 검사들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다 윈윈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검사들은 이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생기면은 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제가 방금 얘기했죠? 야, 네가 내 검사 인생 책임질 거야? 네가 권력을 한 30년, 50년 독재 정권이라면 몰라도 그렇게 거부할 수 있는 겁니다. 여당 의원들 언제 야당 될지 몰라요. 이 조항의 불이익을 받는 사람은 유일하게 정치검찰 그것도 꼭대기에 있는 대가리 몇 명일 뿐입니다. 반드시 통과되기를 바라면서 자 오늘의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오늘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어서 몇 가지 소개를 하고 뭐 좋은 소식, 나쁜 소식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만은 시작을 할까 합니다. 법원이 이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구미 씨가 단수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8만 명이 소송을 걸었어요. 배상하라고. 수자원공사에. 수자원공사는 여러분들도 잘 아는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해서 오만불선한 태도로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오늘 1심 판결이 나왔는데요. 18만 명 중에서 9,999명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 각 1인에게 2만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즉 한 1만 명에게 2만 원씩 배상하면 한 2억 원 정도 배상이 되는데요. 이 돈은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8만 명, 남은 18만 명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치죠. 이번 판결에서 의미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입은 그 피해를 법원이 처음으로 인정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구미 지역의 지역 법무법인 대표가 법무법인이 고소인인 구미 단수 피해 시민들의 변론을 맡았습니다. 수자원공사는 그액의 수임료를 드렸겠죠. 당연히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삼았습니다.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삼은 수자원공사는 그야말로 오만불선한 태도로 일관했는데요. 결국은 법원의 철퇴를 맞은 겁니다. 수자원공사 어차피 나라 돈으로 운영돼요. 국민 세금입니다. 우리 돈으로 우리 주머니 돈으로 결국 우리 주머니를 옮겨오는 그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건데요. 9,999명에게 각 2만 원씩 배상하는 판결 그리고 18만 명 모두에게 2만 원씩 배상한다고 치더라도 36억 원 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36억 원이라면 개인에게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겠지만은 국가나
공사의 차원에서 보면 큰 돈은 아니죠. 그러나 시민들이 결국은 승리했다는 점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그 다뤄질 소식일지는 모르겠는데요. 우리 정원뉴스에서 과거에도 한번 이 소식이 있었는데 용산 세무서장이 해외로 튀었습니다. 뇌물을 받고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튀었는데 해외에서 체포돼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합니다. 그런데 뇌물죄로 해외로 도피한 전직 용산 세무서장을 경찰이 잡아와가지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구속하지 마라. 그래서 풀어줬어요. 검찰이 이렇게 세무서장을 전직 세무서장 인권에 이렇게 관대하나 싶어서 봤더니 그 용산 전직 세무서장 검찰 부장검사 즉 검찰 간부의 형이랍니다. 자, 왜 검찰이 개혁되어야 되는지 그야말로 살아있는 사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만 더 하죠. KSOI 한국사회이론연구소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안철수 의원의 향후 행보와 관련해서 새로운 정당을 창당해야 한다는 답변이 과반수를 넘었습니다. 53.7%. 반면에 민주당이 입당해야 된다는 여론은 23.4%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씨가 신당을 만들면은 그 안철수 신당이 30.9%의 지지율로 가장 높았고요. 새누리당이 30.7%, 민주통합당이 15.4%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집전화와 휴대전화를 섞어서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고요. 조사 일자가 안 나오네. 28일 실시된 조사입니다. 그리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인데요. 이런 복잡한 얘기 빼고 결국 이 여론조사의 결과는 안철수 씨의 앞으로 행보와 관련해서 신당을 창당해야 한다는 여론이 과반수를 넘는다는 것이고요. 신당을 창당하면은 새누리당을 능가하는 지지도를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국민에게 뜻을 물어보겠다는 안철수 의원. 자, 국민의 뜻이 나왔으니까 신당 창당하세요. 오늘의 첫 칼럼은 한겨레신문의 김규원 통일외교팀장, 정치부 기자입니다. 정치부는 이제 행정팀, 통일외교팀, 정당팀 보통 이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물론 이제 회사에 따라서 다른데요. 통일외교팀은 통일부 그리고 외교통상부를 주로 그 주요한 지혜 대상으로 하죠. 과거에 국가안전보장회의인가 뭐 그게 있을 때는 그것도 그 담당 취재 출입처였습니다. 정당팀은 뭐 정당이고요. 행정팀은 총리실 기타 등등의 정부 부처를 출입처하고 있죠. 통일외교팀장이면 차장급인데요. 퍼주기의 정치경제학이라는 칼럼, 아주 괜찮은 칼럼이네요. 오늘의 첫 칼럼으로 소개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4일 언론사 편집 보도국장들과의 점심자리에서 개성공단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라지만 과거와 같은 퍼주기식 해결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인도적 차원은 정치 상황과 관련 없이 북한 주민들을 생각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의 인도적 차원은 하겠지만 퍼주기는 하지 않겠다는 평소의 지론이었다. 그러나 이 주장에는 큰 허점이 있다. 김대중 노무현 시대에 퍼주기라고 비난받은 일이 대부분 인도적 지원이었기 때문이다. 퍼주기란 인도적 지원이 통상 무상이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이제부터 퍼주기라고 말하면 인도적 지원으로 이해하면 된다. 박 대통령이 이것을 알고도 그렇게 말했는지 아니면 보수파들의 상투어를 그냥 되낸 것인지 궁금하다. 네. 이건 사실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상식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상식입니다. 그러나 보수파들에게는 아주 비상식이에요.
대부분의 대북 지원은 인도적 지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적십자사에서 쌀을 지원을 한다든지 인도적 지원이었기 때문에 북한에서 그 원산지 표기를 없애는 데 대해서 우리가 동의해 준 적도 많아요. 우리가 북한에게 지원한다는 걸 생색내기 위해서 하는 지원이 아니라 북한이 워낙 그 가뭄이라든지 홍수 때문에 굶주려서 아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니까 같은 동포로서 그래 우리 쌀이라고 아니라고 얘기해도 좋으니까 일단 니들 먹고 살아라 해서 들어간 지원이 바로 인도적 지원이고요. 그거를 보수 강경파에서는 퍼주기라고 했던 겁니다. 그랬던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지. 그런 상황인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라지만 과거와 같은 퍼주기식 해결이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정말 역시 수첩공주 아니면은 나오기 어려운 그런 화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보죠. 통일부의 통계를 보면 식량 차관까지 포함한 한국 정부의 인도적 지원은 김영삼 정부 때 2,118억 원으로 시작해 김대중 정부 6,153억 원, 노무현 정부 1조 4,226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가 이명박 정부 986억 원으로 뚝 떨어졌다. 김노 정부의 인도적 지원 총액은 모두 2조 379억 원이었다. 여기에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에 보낸 1억 달러까지 포함하면 10년 동안의 이른바 퍼주기 총액은 2조 1,479억 원이다. 1년에 2,148억 원 꼴이다. 그런데 이것은 2012년 한국이 공적개발 원조를 통해 다른 나라에 지원한 1조 9천억 원의 9분의 1에 불과하다. 네. 물론 북한은 ODA라고 하는 말하자면 후진국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인데 한국도 OECD 즉 선진국 대열에 들었었으니까 니들도 돈 내라 해가지고 내기 시작한 돈이 바로 ODA라고 해가지고요 공적 개발 원조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돈을 내면은 여기서 뭐 아프리카라든지 기타 가난한 나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하는 거죠. 우리가 결국 10년 동안 2조 원 정도 지원을 했으니까 이른바 보수 강경파들이 퍼주기라고 하는 인도적 지원입니다. 식량 차관 이런 거예요. 전부 다 보면은 무슨 퍼주기는. 이게 결국 연간 2천억 원 꼴로 지원을 한 셈인데요. 이게 결국은 다른 나라, 우리나라, 우리 동포도 아닌 다른 나라에 연간 2조 원 가까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아니 물론 아프리카의 후진국하고 북한하고 동률에 세워서 야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는 우리의 적국이고 이렇게 얘기하면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그 사람의 그 정신 상태를 갖다가 뜯어고칠 생각을 해야지 말로 그런 애들하고 싸워가지고는 얘기가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은 이런 통계들은 매우 중요한 통계인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 볼까요? 김노 정부 10년 동안의 퍼주기는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 금강산과 개성에 11년 동안 약 204만 6천 명의 한국 사람들이 방문했다. 개성공단에는 8년 동안 80만 명과 차량 50만 대가 방문해 모두 약 2조 1,700억 원을 생산했다.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 북한 무역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38%에 이르렀다. 대북 무역액이 1위인 중국에 근접했고 2008년에는 중국을 제치고 제1의 대북 무역국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네. 개성공단으로 인해서 북한이 일방적으로 이익을 본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합리적인 보수 세력들 중에서도 개성공단만큼은 예외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 개성공단에는요. 지금 우리 130몇 개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중소기업들에게 제품을나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협력업체까지 따지면요. 사실 그로 인해서 그 생산 혹은 고용 유발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북한은 임금을 1년간 9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억 원 정도 가져갈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10배 이상의
이익을 개성공단에서 얻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개성공단의 북한 노동자 임금은요 110달러 수준이에요. 이것은 임금이 그 싸다는 중국의 칭다오 공단이라든지 동북 공정 나오는 그 류원영성인가 그 위쪽의 공단에 비해서도 2분의 1, 4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요즘 뭐 미국에서 거의 뭐 독점적으로 많이 공급하는 나이키라든지 이런데 베트남의 공단보다도 훨씬 싸요. 땅값도 싸고. 개성공단으로 인해서 마치 그 5만 4천 명의 북한 근로자가 가져가는 임금 연간 9천만 달러를 김정은이 호주머니에 퍼주는 것처럼 떠드는 것이 말하자면 골빈 보수 세력들의 돌대가리 주장이긴 합니다만은 김정은이 주머니에 1,000억 원 넣어주는 대신에 우리는 몇 조 원씩 이익을 거둬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 몇 조 원씩 이익을 걷는 그 주체들이 중소기업이고 중소기업의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그야말로 영세 하청업체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한 고용 유발 효과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개성공단 문 닫으면요. 정부에서는 결국은 개성공단에 입주한 입주기업들에게 그 피해를 보상해 줘야 됩니다. 그 돈 누가 보상해 줍니까? 우리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예요. 계속합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퍼주기는 14분의 1로 줄었다. 개성공단을 뺀 경제협력 사업도 연기처럼 사라졌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경제협력 중단으로 한국의 경제적 손실은 약 9조 970억 원으로 북한 손실의 5배 이상으로 추정됐다. 심지어 남북의 적대 속에서 무고한 군인과 민간인 60명이 목숨을 잃었다. 집권 2달째인 박근혜 정부는 지난 26일 개성공단에서 스스로 철수함으로써 경협의 문을 닫았다. 10년 공들인 탑을 무너뜨린 데는 5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퍼주기는 예산 낭비가 아니라 평화로 가는 투자라고 생각한다. 통일 전 서독은 1975년에서 1988년 사이 14년 동안 한 해에 6억 달러씩 동독에 퍼졌다. 김영삼부터 이명박 정부 20년 동안 한국이 한 해 평균 퍼준 1229억 원의 5.4배에 이른다. 이명박 정부 시절보다는 33배나 많았다. 물자, 노동력을 포함한 무역 규모도 한 해 평균 66억 달러로 김영삼부터 이명박 정부 시절 한 해 평균 무역액 9,885억 원의 7.4배였다. 예, 결국 남북경협은 우리에게 이익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큰 이익은요. 전쟁의 공포 없이 살 수 있다는 장점이죠.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항상 남북 간 긴장이 되면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일어납니다. 한국이 평가절하를 당해요. 노무현 김대중 10년 정부 동안 북한에 퍼주기를 했다고 인도적 지원을 퍼주기라는 조중동적인 용어로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만 그 퍼주기의 대가는 우리의 심리적인 평화일 뿐만 아니라 한국의 위치가 신용등급이 격상되는 효과를 가져왔고요. 금전적으로도 북한이 얻는 이익보다도 최소한 5배 이상의 큰 이익을 거둬왔던 겁니다. 먼저 통일을 이룩한 평화적 통일을 이룩한 동서독의 사례만 보더라도요. 더 많이 퍼줘야 되고 더 많이 경협을 해야 됩니다. 얘기할 필요도 없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보수 강경파들이 쥐동아리가 수만 개가 되더라도 다 그냥 스카치 테이프로 다 봉해야 될 사안이에요. 자, 마지막 부분을 읽어볼까요? 퍼주기로는 단기간에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을 제거할 수 없을 것이다. 사실 단기간엔 그 무엇으로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퍼주기는 한반도의 평화와 신뢰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네, 독일의 퍼주기 결과는 통일이었습니다. 예. 우리는 통일을 외치면서 분단을 영속화하려는 세력들이 우리 사회에 자칭 보수로 일컬는 불행한 시대를 살고 있죠.
박근혜 대통령을 저도 지지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기왕지사 대통령이 됐고 대통령이 된 이상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은 그런 돌대가리 같은 사람들의 어처구니 없는 주장에 귀를 기울이다가는 망한 대통령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도 역시 한겨레 칼럼인데요. 처음 보는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글은 잘 썼더라고요. 김낙호 미디어 연구가의 칼럼 국정원 보고 놀라자입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속담이 있다. 불상사를 겪고 나면 다음에는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히 민감해진다는 의미일 텐데 현실은 꼭 그런 것이 아니다. 자라를 보고 또 보다 보면 오히려 둔감해지기 때문이다. 아예 한 발 더 나아가 자라가 보이지 않으면 허전해지는 지경에 이른다면 최악의 경우다. 자라에게 물리면 아프니까 자라가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자는 전제는 사라지고 거봐, 소뚜껑이 아니라 자라 맞지? 자라들은 늘 나오더라고 정도를 파악하고는 충분한 만족감을 느끼고 관심을 적당히 떨쳐버린다든지 말이다. 네. 이거 원래 국정원 때문에 나온 얘기긴 한데요. 사실 이 얘기는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될 대목입니다. 자라 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에 자라를 하도 자주 보다 보니까 둔감해져요. 이명박이가 하도 개판을 치다 보니까 개판을 쳐도 이제 둔감해져. 이명박 처음 집권했을 때 낭만 장관 3명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집권했을 때 낭만 장관 비서관까지 이쪽에 합치면은 거의 그보다 한 서너 배는 돼요. 그래도 꿋꿋하게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 50% 넘습니다. 참나. 이거 정말 큰일 났어요. 둔감증. 우리는 냄비이기도 합니다만은 또한 둔감증의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사실 새누리당이나 수자원공사 하는 꼬락서니를 봐도 그랬습니다만은 자기들을 지지해준 국민들에게 자기들이 전립 근거인 세금을 내는 국민들을 무시하고 오만불손하게 굴고 합니다. 그거 다 어디 보고 배웠겠어요? 정권 보고 배우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어디 그랬어요? 그래도 우리가 주워 맞고 쾌감을 느끼는 마조이스트도 아니고 말이야. 그래도 꿋꿋하게 새누리당을 지지하고 꿋꿋하게 박근혜 대통령을 뽑아주는 걸 보면은 참 우리 국민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이 둔감증에 대해서는 정말 아연할 따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 묘사를 한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그런 자라 가운데 하나가 정권의 감시와 검열이다. 현대사 가운데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한 각종 독재 정권 기간 동안 늘 당해온 부분이고 그 피해 또한 개인에게는 물론이고 건강한 민주제 사회의 측면에서도 결코 경미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호되게 당했던 사회치고는 정치적 감시와 검열이라는 사안에 대단히 관대하다. 아직도 제자리를 지키는 국가보안법 같은 큰 틀이든 개별 정치 사건이든 그렇다. 2년 전 야당 대표실 도청 의혹 사건을 한번 다시 기억해보자. 여당 의원이 어떤 녹취록을 바탕으로 야당에 대한 정치 공세를 했는데 그 대화 내용은 당 대표실에서 이뤄지고 따로 공개된 바 없었기 때문에 도청이 아니면 입수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영방송 기자가 연루됐다는 정황이 제기됐다. 그런데 이런 노골적으로 워터게이트스러운 사건조차 잠시 들끓었던 여론이 식자 수사가 흐지부지되며 누구 하나 공식적 책임을 지지 않고 그냥 그렇게 지나갔다. 해당 의원조차 정치적 자중 같은 의례적 과정도 없이 바로 이듬해에 문방위원장이 됐다. 그런데 현재 진행 중인 어떤 사건은 더욱 기막히다. 알고 보니 국정원이 지난 대선 국면에서 국장의 지시와 직원의 임무 수행으로 온라인 커뮤니티들의 현 정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반대하는 정치적 댓글을 열심히 달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건이 들통나서 쟁점화되자 내부 제보자 색출에 나서 한 직원을 파면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해코지했다. 물론 온라인 게시판의 방대한 게시물량과 거친 질을 생각할 때 여론을 움직인다는 결과를 그들이 원하는 만큼 얻어냈을지는 매우 의심스럽다.
하지만 여론을 조작하겠다는 굳건한 의지만큼은 충분히 증명됐고 국가기관이 정권에 대한 복속을 자처하며 감시 검열에 나섰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매우 어렵다. 예, 참 무서운 일이에요. 응? 댓글을, 이 얘기 아주 잘 써놨네. 댓글을 달아서 여론을 움직이겠다는 그런 자기 자신들의 의도를 관찰했는지는 매우 의심스럽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해서 관찰을 했느냐 여부가 아닙니다. 국가기관인 국민의 세금으로 간첩 때려잡으라고 만들어 놓은 그 국정원이 간첩은커녕 같은 국민, 그것도 오늘의 유머라고 하는 유머 사이트에 끼어 들어가 가지고 야당 후보를 갖다가 에게 대해서는 반대를 누르고, 그때 박근혜 후보가 여당 후보였죠. 여당 후보에 대해서는 찬성을 누르고 여당 정책에 대해서 찬성을 누르는 이딴 짓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걸 시킨 놈이 이명박의 초신복인 원세훈이라는 인간이라는 얘기고요. 그 인간 임기가 끝나자마자 외국으로 튀려고 그러다가 여론 때문에 못 나간 거 아닙니까? 참나. 뭐 다 나온 얘기긴 합니다만은 듣고 보니까 화가 엄청나게 나네요. 그래서 내부 제보자 색출에 나서가지고 그 내부 제보자를 파면시키고, 박정희 때 같았으면 패 죽였을 거야 아마. 참나. 자, 마지막 부분까지 읽어봅시다. 이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여론의 관심은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혹시 우리는 이미 국정원이 댓글질에 개입했구나. 역시 국가기관은 한통속이고 뒤에서 조작을 하는 것이 맞구나 하며 확신의 만족감을 얻은 후 다른 이슈로 관심이 건너뛰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것이 치사하지만 당연한 현실이라고 믿어버리고 마는 것이 아닐까. 감시와 검열이 민감한 상처였던 한국 사회이기에 더욱 그런 일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런 짓을 한 자들, 그런 것으로 이득을 본 자들은 두고두고 크게 경을 친다는 사회적 교훈을 만들어내야 한다. 지겹다 싶을 정도로 계속 끄집어내 후속 보도를 하고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언론이, 당연하게도 정계가, 그리고 여론의 본질인 개개인들이 모두 함께할 몫이다. 소뚜껑을 볼 때마다 놀라는 것은 호들갑스럽지만 자라가 나왔는데도 무심하면 물린다. 네, 자라가 나왔는데도 무심하면 물려요. 그 자라 독이 있는 자라입니다. 그냥 물리는 게 아니라 퇴져요. 예? 아주 잘 써놨습니다. 그런 식으로 감시와 검열을 일삼았던 원세훈 같은 자들, 그리고 원세훈 밑에서 그 손발이 했던 하수인들, 물론 시킨 대로 나가가지고 댓글질을 했던 오히려 김모 씨 같은 국정원장은 죄 없습니다. 완전히 무죄하지는 않지만은 그 죄가 가장 약한 거죠. 그 국정원 요원들,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하는 자부심 가득 찬 국가 공무원들을 갖다가 유머 사이트에 가가지고 댓글이나 달아라고 그런 모멸감을 준 간부들, 그리고 최종 괴수인 원세훈, 그리고 이명박을 단죄해야 되고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국가기관의 명백한 부정선거를 통해서 그 부정선거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든 미치지 않았든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좀 일찍 끝내야 되기 때문에 노래는 다 안 듣습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은 좋은 노래일수록 아껴서 들어야 되거든요. 나머지는 혼자 들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한 3분 남았는데요. 한겨레신문 사설을 소개 하나 하고 끝내겠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이 그렇게 두려우냐? 라는 제목의 사설인데요. 이제 국가보훈처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부를 공식 추모곡을 공모하겠다. 그래서 예산 4,800만 원을 편성했다. 건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공식 추모곡을 공모한다라는 얘기는 지금 공식 추모곡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나 실제로는 있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이. 공식 추모곡을 돈 들여가지고 공모를 해서 그리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퇴출시키겠다. 그런 얘기죠.
예, 국가보훈처 또 이 꼴통들이 지금 잡고 있다 보니까 이런 있다고 망상을 이제 하는 건데, 왜냐면은 이명박이 조지고 뭐 어디 집회 시위할 때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니까 열받은 거야. 그래서 이딴 짓을 하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박근혜까지 임을 위한 행진곡 퇴출에 나선 것은 우연이 아니다. 두 정부 모두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렇기에 전두환의 폭력적인 정권 탈취 시대에 맞서 투쟁한 5.18 민주화 운동의 마음이 불편하고 5.18 민중항쟁의 의미가 오롯이 담겨 있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귀에 거슬릴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5.18은 우리 현대사에서 민주화 운동의 기념비적인 사건으로 역사적인 평가가 이미 이루어졌다. 박근혜 정부가 진정 민주정부라면은 이를 부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라고 제안이 아니지, 이거는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1982년에 만들어진 임을 위한 행진곡. 이것은 60 항쟁 등 민주화운동의 현장마다 어김없이 불려왔던 그런 노래입니다. 이 사설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민주주의를 애타게 갈망하는 외침이었고 민주화 운동에 온몸을 바치겠다는 다짐이기도 했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민중가요를 부르고 대정부 투쟁을 고취시키는 것은 헌법의 기본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공공기관의 민중가요 의례를 금지했다. 박근혜 정부도 이런 인식의 연장선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퇴출시키려 한다면 스스로 민주화 투쟁의 대상인 반민주정부임을 인정하는 셈이 된다. 네. 중간에 제가 읽으라고 해가지고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여하튼 임을 위한 행진곡은 바로 민주화 운동의 현장에서 불렸던 곡이고요. 5.18 민주화 운동의 공식 추모곡이 되는데 조금도 하자가 없는 노래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과거 전두환의 후계임을 스스로 인정한다면은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작태, 국가보훈처 떼떼 좀 해주세요. 떼찌 해줘야 됩니다. 자, 오늘의 라디오 비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